이제 또 우리 보조부분비 내용 계속 보면, 자 방금은 직접 배부법 봤었고,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단계 배부법. 자 단계 배부법은 용역 수수 관계 중요도가 중간인 경우가 우리 단계 배부법이에요. 그럼 이 단계 배부법의 키워드는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한다. 그리고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이게 키워드예요. 단계 배부법의 키워드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보면, 지웠네요. 자, 배부를 전력 부분을 먼저 배부할 거냐, 수선 부분을 먼저 배부할 거냐를 먼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력 부분을 먼저 배부를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전력 부분이 발생한 게 10만 원이죠. 그러면 이 10만 원 가지고, 자 지금 숫자 계산할 때는 뭐 해야 하시면 안 돼요? 숫자 계산 문제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나와요. 이거는 글로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 방금 우리 문제 풀 때에 요소병원가 계산 문제 본다고 기출 문제 볼 때 그 다 바로 아래 적혀있던 단계 직접 적혀있는 보기가 전부 다 이거예요. 글자로 거기다 나오지 계산하는 건 잘 안 나와요. 근데 용역 수수 관계를 배부한다 안 한다 이런 글자 적혀있는 걸 눈으로 보면 어떤 걸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해할 수 있으니까 보는 거지, 숫자에 포인트 주실 게 아니라 결과치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다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10만 원 배부하는데, 처음 배부하는 거는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해 주는 거예요. 고려해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 쓴 게 20kW, 30kW, 50kW죠. 이 비율대로 하면 10만 원이니까 얘는 2만 원치 썼고, 얘는 3만 원치 썼고, 얘는 5만 원치 썼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누는지 이해가시나요? 이 세 개 다 쓴 만큼 비율대로 10만 원 나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선 부분을 나눌 건데, 자 그럼 수선 부분은 자기가 20만 원 썼다고 했는데 전력 부분이 내 거 10만 원 중에 5만 원 너가 쓴 거니까 너가 정리하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수선 부분은 발생한 게 25만 원이 발생된 거죠. 자, 어떻게 25만 원인지 이해가시나요? 얘가 먼저 정리하면서 5만 원 너가 쓴 거니까 너가 알아서 정리하고 얘한테 5만 원 줘버린 거예요. 얘 2만 원 3만 원 썼는데 너가 5만 원치 썼어 하고, 그럼 얘가 책임져야 될 건 25만 원 됐잖아. 그럼 25만 원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얘가 25만 원 가지고 또 얘한테 너 20회 썼네, 20% 너가 쓴 거야 5만 원 주면 끝없이 주고받겠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얘를 전부 다 보내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배부하는데 두 번째 거는 또 직접 배부처럼 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직접 배부처럼 무시해버리고 얘를 4대 40회 대 40회면 똑같네요. 그럼 반반하면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합이 34만 5천 원, 얘는 45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단계 배부법이에요. 근데 지금 값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수선 부분을 먼저 배부한다면 결과값이 틀려지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가 배부 순서가 중요한데, 또 다르게 이론식 이거 지문에 나오는 게 배부 순서가 틀리면 직접 배부법보다 오인된 결과를
도출한다. 이게 또 나오는 질문. 원래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면 고려할수록 더 정확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배부 순서가 틀려버리면 직접 배우법보다도 더 틀린 오인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문으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한마디로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시키는 이야기 중에 한 개죠. 그래서 순서 이야기하면 단계를 밟아야지. 순서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셔서 단계 배우법 순서가 키워드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부 고려한다는 표현이 처음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두 개니까 한 개는 하고 한 개는 안 하는 건데, 원래 보조문이 10개잖아. 10개면 처음 거는 9개 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8개 뿌리고, 그 다음에는 7개 뿌리고,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마지막에 얘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고려 안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우리 단계 배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세무사의 시험은 전산 세무 1급까지 두 개만 가지고 해요. 그래서 쉬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상호 배우법 볼게요. 자, 상호 배우법은 용역 수수 관계 중요도가 매우 높은 곳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얘 키워드는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는 거예요. 고려한다. 얘의 장점은 정확하다. 단점은 느리다, 어렵다, 고비용. 적은 게 직접 배우법하고 반대죠. 직접 배우법하고 일단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면 고려할수록 더 정확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둘이를. 자, 그럼 자, 어떻게 해야 얘네 둘이를 완전히 고려한다는 표현을 쓰냐면, 자,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얘를 x, y로 두볼게요. 얘 둘이 먼저 해결할 거예요. 얘 둘의 관계를. 그럼 얘가 x하고 y인데, 지금 제가 적은 숫자가 얘가 x의 20%, 30%, 50% 썼다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얘도 지금 y의 40%, 40%, 20%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 전력 부분을 x라고 내가 정한 이 전력 부분을 정리해 보면, x인 전력 부분이 총 발생한 원가를 보면 x는 자기한테 발생한 10만 원 하고 y의 20회니까 20%를 자기한테 발생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얘한테 발생한 돈이 얼마니라고 했더니 나 10만 원하고 y 거 20% 썼어,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얘는 10만 원에 플러스 0.2y라고 볼 수 있겠죠. y의 20%쓴 게 내가 쓴 부분이야. 나는 10만 원하고, 그럼 수선 부분한테 했더니 수선 부분은 20만 원 나한테 발생한 것 중에 나는 x의 50%는 내가 썼다는 거예요. 나 20만 원 하고. 그러면 0.5x가 되겠죠. 그럼 우리 이거 풀 수 있잖아. 그죠? 지금 얘 풀어보면 x는 10만 원 더하기 0.2, 20만 원 더하기 0.5x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x는 얘는 얼마죠? 4만 원이죠. 4만 원 더하기 0.1x가 되겠죠. 그럼 얘는 넘어가면 0.9x는 14만 원. 그러면 제가 숫자 만들어서 숫자를 지저분하게 만들었는데
55,555원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요. 자, 그럼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가 나오겠죠. 그럼 이 금액 가지고 20% 30%를 넣어주고 y 금액 가지고 40% 40% 넣어주면 분배가 되는 방식이 상호배분법이에요. 먼저 얘들이가 쓴 거를 다 정리를 해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럼 얘는 먼저 이 부분을 정리하니까 좋은데 산수 못하는 제가 계산하니까 어렵지도 않은데 왜 어렵다고 적혀 있냐면 지금 두 개니까 2차 방정식이라서 그런 거지. 보조분비가 5개면 5차 방정식이고 10개면 10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어렵다는 말이 이해가시죠? 두 개니까 2차 방정식이라 제가 대충 써봐도 나오는 거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시험 목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는 전산이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 물류하고 생산 쪽 모듈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쓰시는 곳은 원가액에 이걸로 쓰죠. 다 상호배분법이에요. 그래서 몇 퍼센트 진행 비율 집어넣고 인풋값 넣어주면 컴퓨터가 계산해 주죠. 당연히 컴퓨터 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 컴퓨터는 알아서 다 계산 잘할 거잖아요. 그래서 경수 다 집어넣어 주면 돼요. 거기에 이런 비율 집어넣어요.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서로 부분비끼리 쓴 거 집어넣으면 걔가 나와요. 컴퓨터로 할 때. 근데 이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보면 이 값을 넣는구나 라고 아는데 컴퓨터만 가지고 백날 보면 연결고리가 하나도 안 만들어져요. 도대체 여기에 무슨 숫자를 쓰고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올해 다 못 만들었대. 그래서 얘를 몇 퍼센트를 왜 쓰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이거 공부하다 보면 매칭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한 거 있죠? 얘네들 3개. 자,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글자로 나오는 빈도가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당연히 용역 수수 관계를 많이 고려하면 많이 고려할수록 정확하다. 그럼 상호배분법, 그 다음 단계배분법, 직접배분법. 그럼 상호배분법은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식이고 우리 직접배분법은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고 단계배분법은 중간에서 일부 고려하는 그런 방식이 단계배분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면서 용어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보조분비 계산에서 단일 배부율법이라는 표현이 있고 이중 배부율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단일 배부율법, 이중 배부율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표현할 때 물어보는 게 방금 우리가 계산했을 때 제조간접비 하나 가지고 계산했죠. 방금 30만원, 20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적었잖아요. 지금 방금 쓴 방법이 단일 배부율법인데 이중 배부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그 제조간접비를 또 둘로 나눠요. 변동비 원가 형태에서 그리는 변동 제조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로 이 둘을 분리를 시켜서 변동 제조 간접비는 실제 값을 가지고 실제 발생액으로 제조 간접비 발생액으로 방금처럼 계산을 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최대 값으로 최대 발생액으로 계산을 해서 내어주는 방식. 두 번 계산해서 합쳐주는 거예요. 그게 이중 배부율법이에요. 방금 우리는 그냥 하나의 숫자 가지고 계산한 건 단일 배부율법. 정말 변동비 원가 형태, 고정비 원가 형태 말했던 이유가 계속 얘네들 분리시켜서 더 정확한 원가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자, 이거를 물어볼 거예요. 실제 값이다. 변동은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쓰면 작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변동비 원가 형태가 그런 거였죠.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쓰면 작게 들어가는 재료비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우리는 실제 발생액을 가지고 쓸 거고 고정비 원가 형태 그리는 건 우리 월세라든지 감가상각비처럼 그냥 많이 만든 작게 만든 상관없이 최대값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최대값 가지고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치는 거고 방금 우리가 이런 게 안 나누고 한 건 단일 배부율법인데 당연히 얘가 안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얘가 얘보다는 보다 더 정확하겠죠. 보다 더 정확하니까 뭔가 한 번이라도 더 나눠주고 나중에 한 번이라도 더 빼주면 걔가 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하지만 얘가 안 정확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안 정확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정확한 건 아닌데 뭔가 더 해주니까 얘가 보다 더 정확하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보다 더 정확하다. 뭔가 한 개 더 하니까 더 정확하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인데, 자, 다음 이제 제품별 원가 계산을 볼 거예요. 자, 교재 321페이지로 가서 제품별 원가 계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 책 순서대로 하면 쪽이 종합원가네요. 자, 종합원가 계산,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쓰냐면 지금 제품별 원가 계산은 이제 물건 한 개당 얼마다라고 계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개당. 그럼 종합 원가 계산은 얘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 적합한 방법이고, 개별 원가 계산 방식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에 적합한 거예요. 다품종 소량 생산. 한마디로 종류는 많은데 소량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주문 제작 같은 거. 이런 게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건 한 개씩 한 개씩 개별로 원가를 산출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보도마카 한 개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는지를 공장에서 보도마카 한 개씩 한 개씩 계산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건 이런 안 쓰는 거라는 거예요. 얘는 걔 하나만 가지고 계산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 비행기 한 대 의미 있겠죠. 몇천억 하는데. 큰 배 한 척, 아파트도 의미가 좀 있겠죠. 근데 이런 거 보도마카 같은 경우는 종합원가 계산은 그냥 한 방에 계산하는 거예요. 총 얼마 들어갔지? 몇 개 완성했지? 나누기 n분의 1 하면 되거든. 굳이 이거 한 개당 가격 산정하고 있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야. 종이컵 한 개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건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건 종합원가. 종류는 작은데 대량으로 많이 하는 거. 얘는 종류 주문 제작이니까 종류는 다양하겠죠. 우리 비행기,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갈 때, 외국 나갈 때 757기를 타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에어프랑스나 뭐 외국 거하고 자메이카 항공 전부 다 틀리죠. 같은 757기인데 다 주문 제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걔는 비행기마다 다 틀리게 만들면 되겠죠. 자, 언어 잘하시거나 외국 그 사람들 좋아하시는 분은 절대 대한항공 타지 말고 외국 거 타세요. 한 줄이 작아서 이게 넓어요. 이코노미석인데도 이게 넓어 한 줄이 작아요. 그리고 부담스럽게 옆에 와서 그분 뭐라 하죠? 아주머니 그 뭐라고 하죠? 그분들은 승무원 그분들이 와가지고 막 옆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대한항공은 에어프랑스 타면은 아무도 그러지도 않아요. 앞에서 뭔 말인지 모르는데 한참 뭐라 떠들어. 그러다 손가락 딱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면 뒤에 테이블이 붙어 있는데 그 비행기는 테이블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있으니까 먹고 싶으면 알아서 가져가서 먹으라고 말한 거라는 걸 딱 보자마자 알아요. 부담 전혀 없고. 근데 유통기한도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남은 것만 갖다 놔서 마음껏 가져가요. 그럼 막 가져가는 사람 보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 근데 가져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들도 그런 걸로 해서 오히려 더 편해요. 술만 이제 조금 뭐라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싸구려라서 와인 같은 거 안 먹는 사람이라서 전혀 비행기 술을 안 먹는데, 근데 그런 비행기들도 보면 다 주문 제작이죠. 그러니까 뒤에 테이블에 우리나라 비행기는 없어요. 그러는 거 테이블 안 붙어 있는데 비행기가 움직이니까 붙박이로 붙어 있어요. 거기는 의자 수도 우리보다 한 줄 작고, 그래서 좀 더 편해요. 다른 것보다 편한 게 이게 넓으니까. 제가 KTX 안 타는 건 똑같은 거예요. KTX 탈 바에야 새마을호 특실을 타요. 불편하잖아. 좁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자, 여러분들 자동차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는 종합원가 계산일까요? 개별원가 계산일까요? 일반적인 자동차는 여러분 차를 다른 사람도 타고 다닐 수 있죠. 제 차도 많이 타고 다녀요. 지금은 많이 안 타고 다녀요. 10년 됐더니 안 타고 다니더라고. 근데 저 차만을 위해서 얘 만드는데 얼마 들었다 계산했을까요? 아니죠. 한마디로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이거는 자동차는 어떤 식이냐면 아마 TV 뉴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뭐 자동차를 프레임을 찍어서 한 군데서는 뭐 앞유리만 달고 아저씨 한 두세 명 붙어 있고, 또 한 군데서는 앞에 본닛만 달고, 또 한 군데서는 타이어만 꽂고 막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럼 이 공정에 들어가는 돈이 총 직원비하고 부수품 가격이랑 전기하고 얼마 들어가는지를 다 우리 공정별로 계산해요. 그리고 나서 차가 몇 대 지나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총 들어간 돈에 나누기 몇 대 지나갔다 n분의 1 해서 더하면 한 대 값이 나오는 방식을 써요. 그게 종합원가 계산 중에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자동차는 그렇게 써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주문 제작하는 차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대통령 아저씨가 타는 차 벤츠 S600이지만 우리 돌아다니는 S600이랑 틀리죠. 방탄유리고 밑에 방탄 깔려있고 폭탄 터지면 차만 뒤집어지지 안에서 안 죽는데요. 그 차는 그렇게 된대요. 근데 엘리자베스는 죽었죠. 근데 그 이유가 왜냐면 대통령 주문 차량이 아니었거든. 개인 차량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는 주문 제작하니까 개별원가 계산이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시험 엄청 자주 나와요. 이 표 외우셔야 돼요. 그럼 시멘트, A4 용지, 인스턴트 라면, 그걸 한 개씩 계산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런 건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비행기, 탱크, 큰 배, 그리고 뭐 주문 제작한 뭐 이런 거 나오면 개별원가. 용어 자체에서 종합은 한 방에 하겠다, 개별원가는 한 개씩 하겠다 생각하면 될 거잖아. 그럼 얘 계산할 때에 자 보면 핵심 과제가 종합원가 계산은 한 방에 계산할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 보도마카가 총 들어간 재료비들하고 플라스틱이든 안에 잉크든 전부 다 재료비하고 만든 사람의 인건비들하고 거기에 있는 전기세하고 전부 다 돈 얼마인지 다 계산했어요. 그건 쉽잖아. 한 방에 계산해서 중요한 건 나누기 n분의 1 해야 되는데 그 n이 몇 개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핵심 과제가 뭐냐면 얘는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예요.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몇 개 완성했니? 그럼 돈 들어간 건 들어간 금액을 다 산정하면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몇 개 정확하게 완성했니 구하는 게 핵심 과제예요. 우리 이거 구할 거예요. 자, 그럼 개별원가 계산은 얘는 방금 제가 에어프랑스라는 비행기를 말했죠. 비행기에 똑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똑같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자, 볼트도 A라는 비행기에만 만들려고 사올까요? 그냥 왕창 좋은 것에 질 좋은 거 사와서 다 같이 쓰겠죠. 용접하는 아저씨가 A 비행기 용접하고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B 비행기 용접도 하겠죠. 그럼 지금 저쪽도 다 같이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개별원가 계산에서 중요한 게, 얘가 중요한 핵심 과제가 어디 들어간지 아는 직접 원가는 괜찮은데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 거냐가 핵심 과제예요. 자,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가 평형도 틀리고 타입도 틀리죠. 뭐 A 타입, B 타입 뭐 그러고 있고 몇 평형 틀리고. 근데 이게 옵션이 있으면 거기만 들어갔으니까 직접 원가니까 넣으면 되는데, 그럼 공통으로 들어간 시멘트나 그 벽돌 나누는 아저씨나 철근은 어떻게 나눌 거야? 이게 지금 제조 간접비를 얘네들한테 어떻게 나눌 거냐가 얘는 핵심 과제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 핵심 과제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개별 원가 계산을 볼 건데 오늘은 제가 개별 원가 계산만 보고 끝낼 거예요. 그럼 이 개별 원가 계산에 제조 간접비 배분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 제조 간접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제조 간접비는 여기 전체 들어간 돈을 다 일단 계산해요. 여기에서 추적 가능한 직접 원가 있죠. 우리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걔 빼면 나머지가 다 제조 간접비인 거예요. 추적 가능한 게 찾기 편하잖아. 얘한테 들어간 거. 추적 가능한 거. 그래서 우리 앞에 원가에서 기초 원가, 기본 원가로 분류하는 게
이 방법 쓰는 거예요. 첫 시작이 추적 가능한 해부터 추려내고 그 다음 제조간접비 가지고 이제 얘를 어떤 기준으로 얘네들한테 나눌 거냐 이런 방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을 볼 건데, 자, 개별 원가 계산이, 자, 우리 교재 316페이지에 가면 316페이지에 가면 개별 원가 계산이 한 바닥 두 바닥이 있는데 뭔가 내용이 성의가 없어 보이고 다음 페이지가 없죠. 자, 그 이유가 방금 제가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조간접비 배부라 그랬잖아. 근데 제조간접비라는 글자를 우리가 본 곳은 요소별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책 저자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이 책 저자는 요소별 원가 계산에 제조간접비 배부를 보내놨어요. 그래서 306페이지로 가면 제조간접비 배부가 있어요. 306페이지로 가셔서 자, 개별 원가 계산을 볼 건데,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자, 먼저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이 있고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있어요. 자,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하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해요. 자, 예정 개별 원가 계산 그리고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제가 한 건데, 자, 원칙은 당연히 실제 개별 원가 계산으로 하는 얘가 원칙이에요. 원칙. 그럼 실제 값 가지고 계산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값이 빨리 안 나오면, 원가를 모르면 어떻게 팔 거야. 그죠? 그래서 원가가 늦게 나오는 경우에 미리 예상치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실제 값이 나오면 얘 둘의 차이를 조정할 거예요. 얘가 뭔지 이해가시나요? 얘가 빨리 안 나와서 임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얘가 빨리 나오면 얘 쓸 일이 있나요? 없죠? 한마디로 실제 개별 원가 계산보다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늦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바보짓이에요. 실제 값이 안 나오니까 예정치로 했다가 실제 값 나오면 차이를 조정할 거고, 얘 나오면 그냥 이걸 쓰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계산하기 위해서 처음 이제 우리가 쓸게 예정 배부율이라는 걸 구할 건데, 자, 그럼 여러분들 율자가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 감가상 갈 때 정률법에 율자 나와도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정말 우리 결산 문제인데 정률법 나오면 엄청 싫어하더라고. 그냥 꼽혀주기만 하면 되는데 계산기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지 율자 나오면 싫어하죠. 근데 이 배부율이란 말은 쉬워요. 기준만 알면. 이 배부율 설명드릴게요. 배부율은 의미가 이거하고 비슷해요. 단위당 원가. 단위당 원가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지금 자, 예를 들면 배부율 나누기 위해서 자, 총 제조 간접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왔다 볼게요. 1,000만 원이. 그럼 이 1,000만 원 가지고 나왔을 때에 우리가 여러 군데 예를 들어 공사 현장이 있어요. 1동, 2동, 3, 4동, 뭐 샵 101, 102, 103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자, 우리가 지금 이 1,000만 원을 그럼 어떻게 얘네들한테 나눠줄 거냐,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럼 이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많이 움직이냐, 직원들이 인부가 일 많이 하면 거기에 비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그러면 우리 시간법이라고 할 거고, 직접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비례적으로 제조간접비가 많이 들어가더라. 그런 걸 가액법, 금액 따라가는 거, 그렇게 말해요. 그럼 배부 기준이, 이 배부 기준은 시험에서 무조건 줘요. 자, 예를 들어서 총 노동 시간으로 하는데 총 노동 시간이 봤더니 10,000시간이라고 볼게요. 10,000시간. 자, 지금 이렇게 기준을 주면 무슨 이야기냐면 제조간접비 1,000만 원 나오는데
노동시간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직원 인부가 한 명이 8시간이면 10명이 하루 일했으면 80시간 이렇게 계산했을 때 10,000시간 일하니까 1,000만 원 나왔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이때 직원이 1시간 일하면 제조간접비가 얼마 나오죠? 시간당 제조간접비가 얼마가 나오는 거죠? 1,000원이라는 거 알겠나요? 1,000원이란 거? 이 시간당 1,000원 말한 거 있죠? 얘가 단위당 원가죠? 이 1,000원이 배부율인 거예요. 배부율. 그래서 제가 단위당 원가를 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자, 시간당 1,000원이에요. 자, 작업 지시서가 샵 101번, 샵 102번, 샵 103번, 샵 104번 해가지고 총 인부가 10,000시간 일했는데 얘는 3,000시간을 일했고 얘는 뭐 2,000시간을 일했고 얘는 1,500시간 일했고 그리고 얘는 3,500시간을 일했다고 볼게요. 그럼 시간당 10,000원이죠. 시간당 1,000원이죠. 그러면 3,000시간 일했으면 얘는 300만 원, 얘는 200만 원, 얘는 150만 원, 얘는 350만 원 이렇게 비율될 거란 이야기예요. 2,000만 원을 이렇게 나눌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거 보니까 왜 이 짓을 하죠? 그냥 얘 비율대로 안분하면 되잖아. 얘 비율대로 안분하면 되는데 굳이 배부율 구할 필요 없는데 왜 이 짓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부 다 알려주면 이 짓 할 필요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안 알려주고 예를 들어 샵 102번의 제조간접비 배부가 얼마냐고 이렇게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배부 기준이 2,000시간인데 근데 총 제조간접비가 1,000만 원 들어갔고 배부 기준이 노동시간인데 총 10,000시간 일했고 얘가 2,000시간이래. 그럼 지금 얘는 제조간접비가 얼마 배부되냐라고 하면 이걸 구해야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시간당 1,000원인데 2,000시간이니까 얘는 200만 원 들어갔겠구나. 이것 때문에 배부율을 구하는 거예요. 배부율을. 자, 왜 구하는지 이해가시죠? 전체를 안 알려주고 한 개만 알려줘서 그런 거예요. 한 개만. 자, 그럼 이제 배부율 어떤 개념인 줄 알았으니까 그럼 이 배부율을 보면 배부율 구하는 공식은 자, 예정 총 제조 간접비 이거 아직 얼마 나올지 다 모르잖아. 이거에 예정 총 조업도로 나눠주게 돼요. 예정 총 조업도로. 예정 총 제조 간접비 얘를 다른 말로 총 예산이라고 돼요. 제조 간접비 예산이 얼마였는데 예정 총 조업도는 얼마다. 그럼 예를 들면 예정 총 제조 간접비가 1,000만 원인데 예정 총 조업도가 10,000시간이다. 시간법으로 노동시간 기준이었다.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1,000원이다. 방금 했던 그거잖아. 이렇게 배부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고 나서 다 했는데 그럼 이제 금액으로 예정 배부액을 구할 건데 자,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구했잖아. 예정 배부율에 곱하기 실제 조업도 곱해줄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샵 101번이에요. 샵 101번에 들어간 제조간접비는 얼마냐라고 할 거면 예정 배부율이 100만 원인데 샵 101번에 3,000시간 일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300만 원의 예정 배부액이 제조간접비가 발생했을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얘가 예상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어떻게 구했는지. 전체는 1,000만 원 나올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얘한테는 300만 원이 나왔다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제일 신기한 애가 뭐냐면 얘죠.
실제 조업도를 곱해주고 실제 발생한 거, 실제 인부가 얼마 일했는지 가지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가 실제 값이 결국은 나오게 되겠죠. 당연히 실제 값이 나와야지. 그럼 이제 실제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럼 자, 실제 배부율은 실제 총 제조 간접비 나누기 실제 총 조업도로 나눠주게 될 거예요. 실제 총 제조 간접비 나누기 실제 총 조업도. 자, 경우의 수를 두 개를 가지고 볼게요. 자, 실제 총 제조 간접비를 봤더니 1,2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 총 일한 시간을 봤더니 그냥 만 시간 똑같다고 볼게요. 그러면 실제 배부율은 얼마 나오죠? 그렇죠. 1,200원 나오겠죠? 1,200원. 그럼 실제 배부액은 실제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로 곱해줄 거예요. 그럼 실제 배부율이 지금 1번은 1,200원이죠. 1,200원. 이거의 실제 조업도는 글자가 얘하고 똑같네. 얘하고 똑같죠. 그러면 얘는 3,000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 곱해주면 360만 원이 나오게 되죠. 자, 어떻게 360만 원 남았는지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갔죠? 그럼 자, 우리 예상은 얼마 했죠? 예상 얼마 나올 거라고 금액 예상했죠? 300만 원 예상했잖아. 근데 지금 실제 값이 나오고 보니까 실제 값이 얼마가 나왔죠? 360만 원 나왔죠? 그러면 이 값이 나왔을 때에 얘를 바라보면서 예상을 많이 했어요? 작게 했어요? 예상을 작게 했죠. 실제 값이 나와서 과거에 예상했던 걸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소배부 60만 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용어의 기준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실제 값이 나왔을 때 옛날에 예상을 많이 했다 작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 값이 나왔을 때 예상을 많이 했다 작게 했다. 이 기준만 알면 나중에 금방 구해요. 얘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얘 물어볼 때가 얘 360인 거 금방 나오게 해놓고서 60만 원 과소배부래. 그럼 예정 배부액은 그러면 300만 원 바로 나오는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못 푸는 문제인 거예요. 자, 실제 값이 나왔을 때 과거의 예상을 많이 했다 작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거 보면 900만 원이 제조간접비가 나왔어요. 900만 원이. 그럼 만 시간이면 실제 배부율이 얼마가 되죠? 900원. 그럼 900원 가지고 실제 조업도가 3,000시간이면 얘는 270만 원이 나왔네요.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딱 보면 300만 원 예상했었는데 실제 값이 나오니까 270만 원이에요. 예상 많이 했어요? 작게 했어요? 많이 했죠. 30만 원. 그래서 두 번째 거를 과대 배부 30만 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과대 배부 30만 원이다. 그래서 과소배부, 과대배부라는 이런 표현의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과대배부, 과소배부 이런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공식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은 예정 배분을 하기 위해서 예정에서 예정을 나누죠. 그런데 예정 배분액 하기 위해서는 예정의 실제 조업도를 곱한다는 거 알고 있는지를 가진 방법으로 다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실제는 볼 거 없어요. 전부 다 실제는 실제 배분율은 실제에서 실제 나누고 실제 배분액은 실제에서 실제 곱하거든. 그러니까 실제 값은 무조건 실제로만 계산한다고 보면 되는데 예정 배분액 구할 때에 실제 조업도를 곱한다는 이 공식을 대놓고 보기 1, 2, 3, 4번에서 여기 예정 넣어서 틀리게 나올 때도 있고 계산하는 문제에 일부러 실제 조업도와 예정 조업도 두 개 줘서 실제 조업도 쓴다라는 걸 아는지도 질문할 거예요. 가진 방법 다 쓸 거니까 공식도 예정 배분액 구할 때 실제 조업도를 곱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지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사실 이 공식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앞에 우리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두 개 비교했던 거 있죠. 그 비교는 엄청 중요한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거 하나만 풀어보고 오늘 끝낼게요. 625페이지 가볼게요. 625페이지. 자, 오늘 한 거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한번만 보고 끝낼게요. 83회 때 거네요. 자, 9번 문제 보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 행태는 무엇인가? 특정 범위의 조업도 수준에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총액이 일정한 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다. 자, 일정 조업도까지는 일정하지만 거기를 벗어나면 증가하는 거. 이건 어떤 방식이었죠? 중고정비였죠. 그죠? 일정하다가 그 구간 넘어가면 변화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중고정비, 중고정 원가 4번이었죠. 그죠? 이해가시죠? 자, 다음 10번에 다음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내용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조부문 원가를 보조부문 배부 순서를 정하여 한 번만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한 번 배부하는 게 단계 배부법이었죠. 답이 2번이네요. 지금 우리 공부한 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한 게 이런 애들이에요. 그럼 다음 11번도 보면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핵심 과제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개별원가 계산은 지금 제조간접비 배분하는 이거 하고 있는 거. 업종은 종합원가 계산은 식품 제조 뭐 이런 여러 개 단순하는 거고 개별원가는 조선업 큰 거죠. 다음 원가 집계는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얘는 한 개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하는 거죠. 개별 하나씩 하는 거는 개별 원가 계산이니까 3번이 틀렸네요. 4번 장점은 종합원가 계산은 한 방에 하니까 편리하죠. 근데 개별 원가 계산은 한 개씩 하니까 한 개에 대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4개의 원가 회계가 나오는데 4개 중에 3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가지고도 풀 수 있죠. 그래서 노력 대비 효익이 가장 큰 게 원가 회계인데 자, 지금 우리 이 아래 12번 문제 보면 문제가 좀 이상하게 보이죠? 이거 월요일날 제가 알려주면 여러분이 제일 자신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건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요. 문제 푸는 데에 5초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회계가 여러분한테 큰 힘이 되는 건데 이 원가 회계는 이번 주에 한번 보시고 나서 시험 보기 직전에 몇 가지 공식만 한 번 더 체크해 놓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 원가 회계가 노력 대비 효익이 가장 큰 이론이에요. 나머지 문제 보면 어렴풋이 들어본 용어인데 답이 뭔지 안 보여요. 그런데 원가 회계는 답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 마음속에 항상 짐인데 우리 시험 때 그 짐을 제일 덜어줄 수 있는 챕터가 원가 회계니까
우리 주말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을 한 번 정도는 좀 되짚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우리 일반 전표, 매일 매출 전표하고 결산들 있죠. 그거 그 카페에 보시면 뭐 매일 매출 전표를 빼고 일반 전표나 결산 같은 문제들 올라와 있는데 그런 거라도 좀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원활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하는데 전산회계 1급은 전표만 잘 끊으면 합격이에요. 전표 잘 끊고 원가 얘기했죠. 100% 합격이에요. 그 두 개만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돼요. 부가가치 세법 몰라도 합격해요. 조회 못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부족할까 봐 조회를 주문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주말에 아프시면 안 되고, 혹시 주말에 공부하고 싶은데 집에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학원 나오셔도 토요일 일요일 다 열려 있어요. 제가 이게 다 수업하고 있을 거니까 옆방에 공부하시면서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니까 토요일 9시 반부터 6시까지 학원 이 건물 7층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오셔서 공부하셔도 돼요.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